여러분, 매일 아침 출근길이나 뭔가 엄청 복잡한 프로젝트를 딱 마주했을 때 그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복잡하고 막 빠르게 변하는 거대 도시 한복판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내비게이션 화면에 뜨는 지도가 무려 조선시대에 그려진 대동여 지도인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진짜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막 새로 떨린 고속도로는 당연히 안 나오고 강줄기도 다 바뀌었고 눈앞에는 거대한 스마트 빌딩이 서 있는데 지도에는 그냥 허허벌판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길을 잃고 차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될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엑셀은 밟고 싶은데 그 오래된 지도로는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 운전석에 앉아서 내가 왜 이럴까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아니면 이 복잡한 도시 자체를 막 원망하게 되겠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딱 이 운전석에서의 딜레마랑 완전 똑같거든요. 완전 공감합니다. 현대사회는 막 정보과부하에 쉴 새 없이 변하는 기술에 또 세상은 계속 너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라고 강요하잖아요. 그런 사회적 압력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쥐고 있는 철학적이나 도덕적 나침반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에서는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고장난 내비게이션을 싹 대체할 완전히 새롭고도 놀라운 나침반을 하나 꺼내보려고 합니다. 바로 백종학 박사가 2025년에 발표한 논문 생생윤리학입니다. 영어로는 Ethics of 쉥생이라고 하죠. 저도 이 자료를 처음 딱 접했을 때 저도 모르게 진짜 탄성을 내뱉었거든요. 진짜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언뜻 보면 물과 기름처럼 절대 안 섞일 것 같은 두 세계관을 엄청 정교하게 엮어냈거든요. 그 고대 중국의 주역과 장자에서 유래한 생생,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명을 창조하는 철학이랑 네네.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단화라고 불리는 질 들레즈의 생성 철학.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융합한 겁니다. 와, 동양의 고전이랑 서양의 해체주의 철학이라. 솔직히 장자랑 들레즈가 한식탁에 딱 앉아서 밥을 먹는 장면은 약간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렇죠. 되게 이질적인 만남이죠. 자, 이걸 좀 풀어보죠. 도대체 이 두 철학이 어떻게 만나서 우리의 그 꽉 막힌 일상을 뚫어주고 나아가서 현대의 막 생태 위기나 기술 소외 같은 거대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까지 내놓는다는 걸까요? 그 연결고리를 찾으려면 먼저 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고장난 내비게이션을 갖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하거든요. 네, 원인이 뭔가요? 흥미롭게도 동양과 서양의 철학이 역사 속에서 각기 다른 길을 걸었으면서도 결국 경직성이라는 똑같은 함정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서양 철학의 뿌리를 한번 볼까요? 네, 서양은 어땠죠? 파르메니데스나 플라톤 이후로 서양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나 저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어떤 일자, 절대적인 하나만을 진짜 진리로 여겼습니다. 약간 학창 시절에 배운 그 이데아 같은 거군요. 현실 세계는 막 불완전한 그림자일 뿐이고 완벽한 세계는 저 멀리 따로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이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근데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에만 집착했을까요? 사실 불안했기 때문이죠. 불안해서요? 네, 눈앞의 현실은 계속 변화하고 늙고 부서지고 도무지 예측이 안 되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변화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변화하지 않는 어떤 확실한 기준점을 세워두고 싶었던 거군요. 맞아요. 우주 밖이나 이성의 끝자락에 영원한 기준을 두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되게 예리한 게 동양, 특히 한국의 사상적 배경도 이와 아주 비슷한 덫에 걸렸다고 진단하더라고요. 한국의 사상적 배경이라면 그 성리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고려 후기에 처음 성리학이 딱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게 부패한 불교 중심 사회를 개혁하려는 엄청나게 진보적이고 역동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원래는 되게 진보적이었어요? 네, 완전 새로웠죠. 우주의 원리인 이와 물질적 에너지인 기를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려고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이기이론론, 이기이원론 하면서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하하, 다들 한 번쯤 외워보셨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이것이 지배계급의 권력 유지를 위한 아주 딱딱한 공식 이데올로기로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혁명적인 사상이 제도가 되면서 완전 화석처럼 굳어버린 거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주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창조한다는 본연의 그 생생하는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신분 질서나 가부장제를 정당화하는 교조적인 잣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절대적인 하늘의 이치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인간은 그저 그 틀에 맞춰서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이거 약간 비유하자면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한 10년 전 버전에 딱 멈춰버렸는데 업데이트는 절대 안 된다고 아예 막아놓은 꼴이네요. 와, 진짜 찰떡 같은 비유네요. 새로운 앱이나 변화하는 환경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니까 시스템 전체가 막 버벅거리다가 결국 멈춰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경직된 시스템이 단순히 옛날 역사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깔려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지점이 바로 현대인이 겪는 고통의 핵심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런 굳어버린 절대적 규범이나 초월적 잣대가 결국 우리 내면에 미시적 파시즘을 심어놓는다고 설명하거든요. 잠깐만요. 미시적 파시즘이요? 파시즘 하면 막 독재자가 군대 앞세워서 사람들 통제하는 그런 끔찍한 역사적 사건이 떠오르는데 그게 우리 내면에 있다고요? 아, 이게 막 거창한 정치체제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던지는 일상의 목소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상의 목소리요? 어떤 식이죠? 예를 들면 나는 30대니까 무조건 이 정도 연봉은 받아야 해. 라던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주말에 나이와 이렇게 놀아줘야지. 또는 주말에도 생산적인 자기 개발을 안 하면 나는 진짜 뒤처지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요. 와, 찔리는데요? 하하, 그렇죠.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정상과 비정상,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 틀로 재단하고 막 채찍질하잖아요. 그 억압적인 목소리가 바로 미시적 파시즘입니다. 아,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나쁜 독재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내면화한 감시자가 되어서 삶의 생명력을 다 갉아먹고 있다는 거군요. 네,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셈이죠. 진짜 방금 뼈를 세게 맞은 기분인데요. 저도 모르게 제 머릿속에 아주 엄격하고 깐깐한 재판관을 한 명 앉혀놓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이 굳어버린 시스템, 이 내면의 재판관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더 완벽한 철학이나 외부의 구원자를 막 찾아 나서야 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완벽한 이데아나 새로운 절대적 규칙을 외부에서 가져오려는 방식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대신에 지금 우리가 막 땀 흘리고 밥 먹고 부딪히는 이 끈적끈적하고 불완전한 경험 세계 그 자체 내부에서 창조적인 에너지를 폭발시켜야 하거든요. 이걸 철학적 용어로 내재적 초월이라고 부릅니다. 내재적 초월이요?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구명조끼를 던져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빠져있는 이 물속에서 직접 수영하는 법을 아니면 그 물의 흐름 자체를 타고 오르는 법을 스스로 창조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그 프랑스의 철학자 질들레지가 등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굳어버린 샤고를 완전 깨부수기 위한 첫 번째 처방전으로 논문은 들레주의 생성 철학을 쫙 끌어옵니다. 들레지는 뭐라고 하는데요? 들레주는 기존의 질서를 지배하는 고정된 중심, 즉 다수성의 잣대를 산산조각 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무처럼 뿌리와 기둥이 딱 정해진 수직적 구조 대신에 중심 없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리좀적 얽힘과 탈주를 제안하죠. 아, 리좀. 고구마나 잔디의 뿌리줄기처럼 위아래 계급 없이 그냥 옆으로만 무한히 퍼져나가는 방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까 논문에서 들레주의 이 방식을 설명할 때 n-1의 사유라는 아주 수학적인 표현을 썼더라고요. 솔직히 저 이 부분에서 약간 멈칫했습니다. 1은 뭐고? 거기서 1을 빼면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여기서 1은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절대적인 기준점을 말해요. 절대적인 기준점이요? 네, 회사로 치면 완벽한 사원상, 사회 전체로 치면 백인, 남성, 이성애자, 성인처럼 권력을 쥐고 이게 정상이다 라고 규정하는 하나의 절대 모델이죠. 아하, 그게 1이라는 거군요. 네. 들레즈는 우리 존재의 다양성인 N에서 이 억압적인 초월적인 일 자체를 아예 빼버려야 한다고 본 겁니다. 중심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중심을 지우고 이질적인 것들이 이것, 그리고 저것, 그리고 또 다른 것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수평적으로 접속하면서 새로운 관계망을 만드는 것. 이것이 들레즈가 말하는 진정한 해방입니다. 들레지의 의도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낡은 틀을 완전히 깨자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요, 여기서 솔직히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이라는 중심이나 규범을 완전히 다 해체해버리고 무조건 밖으로 탈주하기만 한다면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어떤 면에서 위험하다고 보시나요? 최소한의 규칙이나 도덕도 없이 각자 마음대로 막 뻗어나가면 결국 끔찍한 무정부 상태나 완전한 허무주의로 추락할 것 같아서요. 이거 선을 넘어도 너무 넘는 거 아닌가요? 그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 이 논문이 진정한 돌파구를 여는 곳입니다. 당신의 우려가 아주 정확해요. 제 우려가 맞다고요. 네, 들레즈 자신도 자신의 그 급진적인 탈주선이 자칫 통제불능의 파괴, 즉 죽음의 도주선으로 변질될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었군요. 네, 무조건적인 해체는 결국 공허함이나 또 다른 폭력으로 귀결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논문의 저자는 서양의 들레즈가 멈칫한 바로 그 절벽 앞에 동양의 생생이라는 아주 튼튼한 다리를 놔줍니다. 서양 철학의 해체가 파괴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동양의 고전 철학으로 안전망을 싹 쳐준 거군요. 완벽합니다. 논문은 브레이크 없이 막 질주하려는 들레즈의 탈주선에다가 유교의 치중화와 장자의 생생불식을 윤리적 다치로 딱 연결하거든요. 치중화가 정확히 어떤 뜻이죠? 감정과 행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세상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뜻해요. 조화로우며? 네, 즉 억압적인 체제에서는 과감하게 벗어나서 탈주하되 타인과 세상과의 그 생명력 넘치는 조화 그리고 책임감은 결코 놓치는 겁니다. 이것을 논문에서는 동태적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동태적 균형. 와, 너무 멋진 개념이네요. 낡은 상자에서 과감히 뛰쳐나가는 용기는 갖추되 밖으로 나가서는 타인과 막 아름답게 춤을 추듯이 조화로움을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탈주와 조화가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요, 철학적 개념이 멋진 건 알겠는데 당장 내일 아침 지옥철을 타고 출근해야 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이게 진짜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2025년의 현실에서 이 복잡한 철학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냐는 거죠. 이 논문이 그저 책상머리 이론에만 머물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논문은 이 생생윤리학을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3단계의 실천법으로 제시하거든요. 3단계 실천법이요? 어떤 건가요? 바로 여성되기, 동물되기, 그리고 음악되기입니다. 네. 솔직히 이 3단계를 처음 딱 봤을 때 이거 철학자들의 언어 장난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성되기라니요. 제가 당장 머리를 기르고 원피스를 입으면서 여장이라도 해야 그 파시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건가요? 당연히 그런 표면적인 뜻은 아니죠. 그렇죠. 아닐 줄 알았습니다. 생물학적 성별을 흉내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여성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나 기존 권력 구조에서 배제되어 온 모든 소수자성을 상징하거든요. 소수자성을요? 네, 아까 들레즈가 거부했던 다수성의 기준, 그 N-1에서 1이 보통 합리성, 지배, 경쟁을 강조하는 남성적이고 성인적인 가치로 굳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한국 사회도 유독 그런 게 심하죠. 생성 여성은 바로 그 폭력적인 이분법의 잣대를 우리 일생의 아주 미시적인 수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리더는 무조건 차갑고 공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해 라는 강박. 즉, 일을 버리고 오히려 공감하고 돕는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 이런 것 자체도 아주 훌륭한 생성 여성의 실천이 될 수 있겠네요. 아주 정확하고 훌륭한 예시입니다. 내가 속한 집단의 그 지배적인 권력 문법에서 살짝 비껴나고는 경험이군요. 네, 그렇게 첫 번째 아주 견고한 껍질을 깼다면 두 번째는 이제 신체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생성 동물 단계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를 설명하면서 기관 없는 신체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잠깐만요. 기관 없는 신체라뇨? 심장이나 위장이 없다는 건가요? 솔직히 크로넨버그 감독의 막 기괴한 SF 호러 영화에 나올 법한 단어 같아서 너무 무서운데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해부학적인 장기를 막 빼버리라는 그런 괴기스러운 뜻이 전혀 아닙니다. 휴, 다행이네요. 여기서 기관이란 건 사회나 생물학이 우리 몸에 강제로 부여한 정해진 용도를 뜻해요. 정해진 용도요? 네, 예를 들어 인간은 이성을 가진 고등생물이야 라던가 너의 몸은 회사의 톱니바퀴처럼 일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같은 이런 고정된 신체의 본질주의를 완전히 거부하라는 겁니다. 신체를 도구로 보는 시각을 버리라는 거군요. 맞아요. 대신 내 신체가 주변 환경, 타자, 자연과 어떤 기운과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집중하라는 거죠.
델레지의 용어로는 이걸 감응이라고 하는데요. 내 신체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모니터만 봐야 하는 사무직 노동자의 몸이다 라는 명사적인 규정에서 벗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주말에 등산을 가서 숲의 냄새를 막 맡고 흙길을 걸으면서 내 몸이 단순히 걷는 기계가 아니라 자연과 호흡하고 에너지를 교환하는 거대한 생태계의 일부임을 느끼는 것. 와, 이게 바로 동물이 되는 경험이네요. 와,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본질인가, 즉 왓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 신체가 타자와 접속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즉 how에 집중하는 동사적인 삶이죠. 동사적인 삶, 좋네요. 그리고 이 여정의 마지막, 궁극의 단계가 바로 생성음악입니다. 음악대기. 설마 퇴근길에 코인 노래방에 가서 헤비메탈을 막 부르면서 자아를 잊어버리는 약간 그런 건가요? 하하, 스트레스 해소에는 탁월하겠지만 철학적 깊이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네, 어떤 깊이죠? 음악은 언어나 시각적 재현처럼 어떤 대상을 딱 고정시키지 않는 가장 유동적이고 탈영토화된 예술이거든요. 논문은 이 단계를 장자가 말한 천례랑 연결지어요. 전래요? 네, 인위적인 조작 없이 자연의 숨결이 만들어내는 우주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아, 우주의 소리와 완전히 동기화된다는 거군요. 네, 인위적인 자아나 사회적 틀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나라는 존재가 마치 소리의 입자처럼 확 해체되어서 우주의 리듬 속에 완벽하게 섞여드는 그런 몰입의 상태죠.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록 콘서트장에서 막 쿵쾅거리는 베이스의 진동에 몸을 딱 맡길 때 나와 타인의 경계가 확 사라지는 아주 짜릿한 일체감을 느껴본 적 있으시죠? 완전 있죠. 진짜 내가 음악 자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잖아요. 장자는 이를 지극한 즐거움은 즐거움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아를 아예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편견도 없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와 가장 조화롭게 공명하는 최고의 생생 단계인 거죠. 와, 여성, 동물, 그리고 음악으로의 생성. 이 세 단계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사회적 편견을 부수고 내 육체의 잠재력을 깨우고 결국 우주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진짜 엄청나게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 다 거치면 우리는 대체 어떤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까? 이 미시정치학적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논문에서 소수자로의 생성으로 요약됩니다. 소수자요? 여기서 소수자는 단순히 숫자가 적은 약자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표준화되고 강요된 그 다수성의 권력을 해체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하면서 나와 다른 타자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는 보편적인 공생의 태도를 의미하죠. 차이를 틀림으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포용하는 공생의 태도. 와, 이 지점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거대한 사회적 위기들과 아주 직접 맞닿아 있겠군요. 맞습니다. 논문은 이 생생윤리학이 현대의 두 가지 치명적인 딜레마에 명쾌한 해답을 준다고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두 가지 딜레마.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생태 위기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연을 자기 발밑에 두고 마음대로 써도 되는 자원, 즉 명사로 취급한 결과잖아요. 네, 완전히 착취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장자의 만물일체 사상처럼 우리를 자연과 함께 감응하며 계속 변화하는 동사적 파트너로 인식한다면 그런 자연을 착취하는 폭력적 논리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의 오만함을 버리라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위기는 처음에 잠깐 언급했던 기술적 소외 문제겠네요. 요즘 막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심지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로 생명의 설계도까지 막 편집하는 시대잖아요. 기술 발전이 정말 무섭게 빠르죠. 네, 솔직히 인간이 그저 거대한 데이터 알고리즘의 한 조각이나 언제든 부품처럼 교체될 수 있는 기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서 좀 섬뜩하거든요. 바로 그 두려움 속에서 생생윤리학의 진가가 딱 발휘됩니다. 어떻게 발휘되나요? 논문은 이 첨단 기술 시대의 생명윤리가 단순히 이 기술을 써도 되냐 마냐 같은 법적 규제를 훌쩍 넘어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고정된 실체, 즉 데이터로 완전히 환원될 수 있는 그런 객체로 보는 시각 자체를 단호히 거부해야 해요. 우리는 단순한 데이터 쪼가리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생성 중인 존재고 결코 알고리즘이 100% 예측할 수 없는 생생하는 생명입니다.
기술의 편리함은 충분히 누리되 그 기술이 인간의 존재적 역동성을 막 통제하려고 할 때는 리좀처럼 확 탈주하면서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방대한 탐구가 결국 우리에게 남기는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서양의 해체 철학이 기존의 것을 무너뜨리는데 약간 몰두할 때 이 논문은 동양의 생생이라는 천년의 지혜를 빌려왔잖아요. 네, 절묘한 만남이죠. 해체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연대하고 조화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아주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응답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정말이지 철학적 융합의 완전 마스터피스를 본 기분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자의 놀라운 통찰력이 돋보이는 대목이죠. 자유를 향한 그 서구적 탈주의 열망이랑 동양적 공생의 윤리가 만나서 현대인이 잃어버렸던 조화로우면서도 역동적인 삶의 나침반을 아주 완벽하게 복원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깊이 파헤친 이 생생윤리학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데이터가 딱 정해준 카테고리에 얌전히 갇혀 있어야 하는 명사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죠. 끊임없이 요동치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낡은 상자를 깨고 나와서 타자와 자연과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는 동사, 즉 주동적 창조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주고 싶습니다. 오, 좋죠.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방금 우리 자신이 고정된 명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 중인 동사라는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넷플릭스나 유튜브, SNS의 알고리즘은 매초 여러분의 과거 데이터를 엄청나게 수집해서 당신은 이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이 물건을 사세요. 라며 당신을 끊임없이 과거의 명사로 규정하고 가두려고 하거든요. 아, 진짜 그러네요. 나의 취향과 자아를 알고리즘이 예측하고 아예 박제해 거있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이 촘촘한 디지털 그물망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알고리즘의 예측을 아주 유쾌하게 교란시키면서 새롭게 생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디지털 자아마저도 들러주의 리좀처럼 그 예측 불가능한 곳으로 과감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와, 알고리즘의 뻔한 추천을 확 거부하고 나만의 엉뚱한 탈주선을 그리는 디지털 생생의 삶이라 오늘 밤 잠들기 전, 아니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볼 때부터 계속 머릿속을 맴둘 아주 흥미롭고 묵직한 화두네요.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내가 너무 편안한 디지털의 그 다수성의 기준, 즉 1번에 갇혀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가 던진 질문을 스스로의 삶에 비추어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추천을 벗어나는 작은 행동 하나가 탈주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언제나 그렇듯 고장난 낡은 지도를 과감히 탁 던져버리고 여러분만의 새롭고 생동감 넘치는 지도를 직접 그려나가는데 오늘의 심층 탐구가 아주 든든한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당신의 호기심을 마구 자극할 또 다른 흥미로운 지식의 교차로에서 활기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생생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